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면 데이터 이동 과정 중에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의 이동 과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PC에서 PC1에서 FTP 서버로의 이동의 경우, FTP 서버에 접속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제 다음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IP 주소는 여기에 192.8.1.110, 192.8.1.9 두 개죠. 그래서 얘가 소스가 될 거고 얘가 데스티네이션이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주소는 가만히 보면 이제 주소의 그 구조를 보면 192.168.1.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110 또는 9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 주소, 얘가 호스트 주소로서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맥 주소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결국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을 경우에는 넥스트홉이 곧 목적지가 되니까 이 넥스트홉에 대한 즉 목적지에 대한 맥 주소가 이제 이것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또 이 앞에 붙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거죠. 맥 주소. 그래서 라우팅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보고서 이 목적지를 보고서 내가 이 목적지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이제 넥스톱이 같은 이 넥스톱이 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NIC한테 그거를 알려주면 NIC는 그 넥스톱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RP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전에 한번 서로 통신을 해서 이 맥 어드레스가 이미 알려져 있다면, 즉 ARP 테이블에 있다면 뭐 그것을 이용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ARP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넥스톱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하겠죠. 내 것과 상대방. 내 것은 원인 어드레스, 즉 내 NIC에 들어있을 거고, 상대방 거는 ARP 테이블에서 보든지 없으면 ARP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든지 뭐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 주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용도이다. 스위치에서는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제 어느 포트로 내보낼지 결정을 해서 전달을 한다. 뭐 이미 우리가 1장에서 패킷 트레이서 시뮬레이터 가지고 다 분석해 봤었죠. 그죠? ARP 과정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ARP 리퀘스트를 하기 위한 브로드캐스트 스위치에서는 그걸 이제 모든 호스트로 전달하고 그 중에서 실제 ARP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타겟 IP 주소에 해당하는 녀석만 답을 하겠죠. 이미 다 한 것들의 복습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 곳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그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라우터, 즉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해주기 위한 라우터로 가야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다른 동네를 가기 위해서는 다른 동네로 갈 수 있는 뭐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듯이 그것과 비슷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다, 기본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일단 기본 게이트웨이도 결국은 같은 네트워크 상에 속하니까 어쨌든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의 이동이 필요하다. 넥스홉이 이제 기본 게이트웨이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소스 IP 주소는 PC1이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는 이 웹서버 이거다 이거죠. 여기 소스 IP 주소, 여기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그럼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없으니까 라우팅 과정에서 넥스홉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얘로 결정이 된다. 1.1로. 그래서 192.168.1.110에서 192.168.1.1로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으니까 얘의 맥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ARP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든지 해서 마찬가지죠. 그죠? 알아내서 그리로 이동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 라우터에 도착해서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라우터에 가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우터에 도착해서 패킷이 다른 네트워크로 리모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 게이트웨이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내줘야 되는 과정이 마치 여기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과정이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이나 여기서 게이트웨이로 가는 것이나 같은 랜 상에서의 이동이니까 메커니즘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라우터가 여기에 도착한 그 패킷을 라우팅을 해주죠. 즉 넥스트홉을 이제 결정을 해주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목적지의 IP 주소와 내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 목적지는 이거는 패킷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라우터에서의 동작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라우터의 NIC의 인터페이스 포트로, 즉 계층 1에 해당하는 포트로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비트들을 모아서 레이어 2로 넘기면 레이어 2에서는 그 비트들 중에 맨 앞에 부분인 맥 어드레스를 보겠죠. 프레임의 맥 어드레스를 보겠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면 이제 디캡슐레이션을 해서 계층 3에 라우팅을 해달라고 넘기죠. 그럼 라우터의 이제 계층 3 라우팅 프로세스는 이제 IP 주소를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확인할 거고,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서 넥스홉을 또 결정하고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 결정된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이제 넥스홉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웃고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그 넥스홉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또 알아내고, 그거는 이제 ARP를 통해서 알아내든 이미 ARP 테이블에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NIC의 맥 어드레스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 1으로 다시 프레임으로 내보내겠죠. 그런 과정이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반복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아까 뭐 여기서도 그냥 개념적으로 봤습니다만, 그죠? 여기서도 개념적으로 봤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면 PC1에서 웹서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와 그 다음에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더넷 맥 주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 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소스 주소가 이거이고 IP 주소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이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걸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넥스홉을 결정을 하겠죠. 넥스홉을 결정하면 아마도 게이트웨이가 넥스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와 그 다음에 소스의 맥 주소가 인캡슐레이션이 되겠죠. 여기에 맥 주소와 그 다음에 넥스홉의 맥 주소가 인캡슐레이션이 돼서 이동이 되겠죠. 이리로. 스위치에서 이제 요걸 보고서 자기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서 이제 이쪽 포트로 넘겨줄 테니까 도착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이 맥 주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래서 이걸 벗겨내고 다시 이거를 레이어 3한테 넘기면 레이어 3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기 위한 경로를 결정을 하겠죠. 경로를 결정하면 아마도 넥스홉이 여기다,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여기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을 NIC한테 넘기면 NIC가 다시 아웃고 인터페이스와 넥스홉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붙이겠죠. 그렇게 붙여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동했듯이 똑같이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이동을 할 거다. 그럼 거기 도착하면 이제 목적지 맥 주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다시 이걸 벗겨내고 이것을 계층 3에 넘기면 계층 3에서 또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넥스홉을 결정하고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결정하겠죠. 그죠? 그 과정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넥스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여기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또 다시 이제 그 정보를 여기다가 붙이겠죠. 헤더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고, 그래서 또 요 사이에서 이동을 하겠죠. 계속 이 과정과 이 과정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 또 받은 쪽에 웹 주소가 들어온 것과 같으니까 이제 이걸 또 벗겨내고 다시 이걸 레이어 3로 넘겨서 또 라우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주소가 이 주소죠. 이 주소가 나랑 같은 이 인터페이스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이제 얘한테 맡기겠죠. 얘한테 맡기면 이제 같은 네트워크니까 넥스홉이 바로 목적지가 되겠죠.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거죠. 같은 네트워크상에 NIC한테 맡기면 그 NIC에서 이제 다시 프레임을 만들겠죠. 헤더에다 이런 거 붙이고 보내면 또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이동한 거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동을 할 거고 도착해서 보면 이것이 내 거니까 이제 이거 벗겨내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또 내 거죠. 이게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죠. 그럼 이것도 벗겨내고 이제 이것만 상위 계층으로 올리겠죠. 물론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포트 주소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이제 포트 주소를 가지고 즉 여기서는 포트 주소라는데 이제 포트 번호죠. 결국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넘겨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안에서 돌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뭐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간에 어쨌든 그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포트 번호가 사용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도 결국은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제 포트 번호들이 다 다른 것들로부터 또는 다른 포트 번호로 가는 것이 여기에 다 색깔이 다른 것이 그거예요. 애플리케이션별로 색깔이 다른 모양이 결국은 포트 번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도 그 포트 번호에 따라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넘겨준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 동안에는 그들은 전혀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오는 건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 이동 과정에는 전혀 모른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그 고객의 짐일 뿐이에요. 규격화된 짐, 박스에 들어있는 뭔진 모르지만 그러나 도착지에 가서는 이제 그것이 디인캡슐레이션 돼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포트 번호를 보고서 이제 애플리케이션한테 그걸 이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뭐 이 사례로 하나의 PC에서 서버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네트워크 공유, 그러니까 디스크 공유, 네트워크에서의 그 디스크 공유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한 것도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또 이와 같이 텔넷으로 접속한 것도 있고, 또 웹 서비스로 접속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netset-nbo 커맨드를 가지고 보면 이 로컬과 외부의 IP 수는 똑같지만 이 포트 번호들이 달라서 이제 각각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이런 소켓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도 보면 IP 주소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포트 번호가 여기는 다 똑같이 80번이에요.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들이 다 다르죠. 이게 하나의 브라우저지만 브라우저 안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서로 다른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파일들을 따로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연결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 실습 과정에서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다. 그 웹브라우저 중에 이제 그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2개 만들었죠. 물론 그 2개 만든 걸 다 쓰진 않고 하나만 가지고 이제 다 썼지만 어쨌든 동시에 2개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동시에 더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아서 소켓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그들은 다 뭘로 구분이 되냐? 결국은 다 포트 번호로 구분이 된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서버 포트 번호는 다 똑같죠. 80번으로 똑같은데 이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가 다 다르다 이거지. 각각의 그 어떤 파일들을 받아오느냐 하는 그 세션들을 하나의 그 웹브라우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켓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과제 나간 그 과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과제를 낸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웹서비스 접속 분석 과제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본 연결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새로 추가된 연결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지만 사실은 이 웹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보여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나타내는, 지금 화면이 색깔이 잘 눈에 안 띕니다만, 전체를 나타내는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프레임을 나타내는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 프레임을 나타내는 파일 하나, 상단 프레임을 나타내는 파일 하나, 하단 프레임을 나타내는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나타내는 파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된 화면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여러 개의 파일을 그럼 연결 하나만 만들어서 전송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이제 세션, 즉 여러 개의 세션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소켓을 만들어서 연결을 할 수 있다. 연결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소켓으로 각각 다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그걸 한번 분석해봐라 하는 게 이제 요 과제입니다. 요 과제. 요 비교 과제죠. 이건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실습한 걸 분석하는 거고, 이건 이제 새로운 그 연결을 이런 것을 한번 그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해서 분석을 해보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장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 나온 뭐 랩이나 패킷트레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해본 것들이야. 이제 와이어샤크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웹 서비스 접속을 해본다든가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은 마무리하고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1장과 3장에서는 이제 모든 계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1계층부터 7계층까지 각각의 역할들과 그다음에 실제 동작 과정에서의 그 분석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각 하나하나의 계층을 좀 더 이제 그 상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각 계층별로 각 챕터에서 다루는데, 1계층부터 OSI로 따지면 7계층까지 올라가면서 다룰 건데, 사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1계층, 2계층, 3계층까지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위의 것들은 우리가 그냥 3장에서 설명한 그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할 것 같고, 1계층, 2계층, 3계층을 주로 할 거고, 4장에서 1계층과 2계층을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3계층, 6장, 7장, 8장까지도 아마 3계층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TCP/IP 스택으로 봤을 때 그 계층이죠, 그죠? 그래서 OSI 계층으로 따지면 1계층, 2계층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5장이 3계층이 아니고 5장은 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이더넷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7, 8장이 이제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이죠. 주로 IP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4.1절, 2절은 주로 1계층 레이어 1.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계층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물리계층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가 또 용도, 또 특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물리계층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그 미디어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물리계층에 꼭 미디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미디어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그 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그 전반적인 원리라든가 또 동작이라든가 또 관련된 표준이라든가 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 또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그 다양한 종류의 기술에 따른 그 프레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거는 네트워크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프레임의 구성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이건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내가 그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려면 그 도로를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를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점유할 것이냐. 또는 예를 들면 길을 건너더라도 길을 건널 때 결국은 횡단보도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는 사실은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차들도 다니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차와 사람이 어떻게 그 횡단보도를 공유할 거냐. 누가 어느 순간에 점유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죠. 그러면 이제 아주 한가한 데서는 보통은 이제 신호등이 없고 눈치껏 하겠죠. 그죠? 그러나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건 사람이 우선이에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제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횡단보도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죠. 물론 신호등이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다 이거지. 어떻게 그 이동 매체를 점유하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 자, 그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다루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장치에서 그 다음 넥스업으로 이동하는 그 구간을 다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매체라든가 그 구간에 이동하는 신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위 계층에서 받은 사실은 이게 사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야 되는데 이 챕터 구성이 좀 이상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왔다고 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상위 계층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 계층이 있죠, 그죠? 또는 인터넷 계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TCP/IP 따지면 어쨌든 여기서 결국은 뭘 결정해 주냐? 이 넥스트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넥스트홉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얘가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PDU를 넘겨주겠죠. 패킷을 누구한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넘겨준다는 거죠.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IC가 되는 거지.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NIC. 얘한테 주면 걔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딜리버리 서비스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내달라 하고 한 그것에 대한 그 실제 배달 서비스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에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하나의 링크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돼야 되는데 일단 누가 받을 거냐는 주소를 정해줘야 되고 누가 보내냐는 주소를 정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인캡슐레이션 과정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보내는 거냐? 얘가 보낸다. 얘가 요청한 거다 하는 게 이더넷 같으면 이제 이더 타입 같은 부분이 붙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붙을 거고 또 이제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제 멀티플 액세스를 하기 위한 즉 요 앞에서 얘기한 액세스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이 또 붙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미디어를 어떻게 점유할지를 컨트롤해서 실제 점유 상태로 들어가게 해야죠. 그래서 점유 상태라는 건 결국은 내가 이 미디어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제 피지컬 레이어한테 내보내면 실제 그 바이너리 이진수들이 신호로서 신호 형태로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빛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나가면 이제 흘러나가면 여기에 도착할 거고 전자파라면 여기가 무선 구간이라면 전자파로 해서 여기에 안테나에 도착하겠지. 또는 이더넷 구간이라면 여기 중간에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케이블로 연결된
스위치로 통해서 가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도착한 신호를 다시 이진수의 열로 변화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모아서 프레임으로서 계층 2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넘겨주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목적지 맥 주소 여기에서 인캡슐레이션한 맥 주소를 보고서 나한테 온 게 맞는지 확인하고 나한테 온 게 맞으면 다시 헤더를 떼내고 알맹이만 상위 계층으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요청한 계층 3에서 요청한 넥스트오브로의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넥스트 이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넥스트옵의 IP한테로 넘기는 거지. 여기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여기에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렇게 이동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뭐 하면서 보도록 하죠. 예. 바로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1절에서 우선 그 물리계층부터 한다고 그랬죠. 물리계층의 그 연결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즉, 그 여기서 여기까지의 연결의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물리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계층의 특성이 어떠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보겠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연결 옵션은 크게 유선과 무선이 있다. 그런 거. 뭐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선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케이블로 직결을 할 수도 있고 뭐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사이에 직결을 할 수도 있고 멀티 액세스의 경우에 즉 여러 대의 호스트들이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죠? 네. 그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의 경우에는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또는 뭐 이것과 부가적인 기능들 스위치와 라우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무선 유무선 공유기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는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라우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장치들을 써서 무선 연결을 하겠죠. 무선 연결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어떤 전송 수단은 이제 전자파가 되겠지. 라디오 웨이브라고 하면 전자파죠. 이런 와이어의 경우에 이제 전압이 되겠죠. 전압. 그죠? 전압 또는 전류. 결국은 뭐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겠지.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 V가 걸리면 R이 있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선으로 공유기랑 연결을 하든가 뭐 유선으로 랜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든가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공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랜을 구성하기 위한 이런 유선 포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선 랜을 구성하기 위한 안테나를 통한 전송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네트워크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보통 가정에 들어온 모뎀이 달려 있겠죠. 모뎀을 달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인터넷으로 가정 밖으로 나가겠죠. 이쪽 네트워크가 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죠. 그래서 내부 가정 내의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쨌든 유선과 무선을 쓴다. 그러고 그러면 그런 연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뭐다? NIC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외부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해서 마우스나 모니터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뭘로 연결된다? NIC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NIC의 종류는 뭐 무선과 유선 NIC가 있다 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지만 보통은 이제 와이어리스 NIC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호스트나 이런데 내장이 돼 있죠. 휴대폰 같은 경우나 뭐 태블릿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뭐 PC에도 그 무선 랜 카드가 내장이 돼서 나오기도 하죠. 지금 우리 실습실에 있는 그 PC들도 전부 무선 랜 카드가 내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외장으로 이렇게 뭐 USB로 연결하든지 할 수도 있겠고요. 동글 형태로
또는 아예 그 그래픽 카드처럼 PC에다 직접 이렇게 장착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선 랜카드는 무선으로 이제 전자파로 전송을 하다 보니 이게 전자파가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면 이제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에 따라서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제 전자파의 세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뭐 통신 시스템에서도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4파이 r 제곱 분의 람다 뭐 이런 식으로 람다의 제곱 4파이 r의 이거의 제곱 이렇게 했었죠, 그죠? 구의 표면적으로 빠져나가는 전자파의 그 밀도로 계산했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신호가 약해진다 이거죠, 전자파가. 신호가 약해지면 이러한 채널 용량 공식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신호의 파워예요, 그죠? 네. 통신 시스템 기초한 학생들 알겠지만, 그래서 이 신호의 파워의 로그 값에 비례해서 전송될 수 있는 속도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전자파의 주파수의 범위, 우리가 그걸 대역폭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마치 이거는 결국은 뭐와도 같으냐? 차선 폭과도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선의 폭. 그러면 예를 들면 자전거 차선은 좁죠, 그죠? 대충 1m도 안 돼요. 거기는 이제 갈 수 있는 차량은 자전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지나갈 수 있는 대수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안에 실릴 수 있는 사람 인원수가 제한이 되죠. 자전거에 뭐 수십 명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차선이 넓으면 거기에는 뭐 승용차도 지나갈 수가 있고 좀 더 넓은 차선이라면 버스도 지나갈 수 있고 한꺼번에 이제 많은 인원을 실어서 나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전송 속도도 그 주파수의 범위의 폭에 따라서 비례해서 전송량을 늘릴 수가 있다, 시간당. 그 다음에 이제 파워에 따라서도 파워가 크면 클수록 전송량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이 파워라는 것이 그러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공유기 같은 경우는 이 파워의 크기가 1와트 이내로 제한이 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네. 뭐 그것들은 이제 다른 그 이웃 간의 공유기들이 마찬가지로 그게 파워가 너무 커지면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뭐 여러분 이제 카페에 가도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이게 옆에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잖아요. 그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전송 속도가 제한이 되고 거리에 의해서도 결국은 이게 파워가 아무리 이제 공유기에서 송출을 1와트로 파워를 쏘아주더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수신 측에서의 파워는 줄어들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줄어들면 속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통신 시스템 기초 과제에도 그런 과제가 있었죠. 공유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파워를 측정해보고 수신 파워를 측정해보고 그에 따른 실제 연결 속도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측정해보고 계산도 해봐라. 그게 통신 시스템 과제에 있었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무선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거리에 민감하게 그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거리가 멀어질 때 이 렌지 익스텐더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중계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여기에 송신 무선 공유기가 있고 여기에 내가 수신을 한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전파가 약해지니까 중간에 렌지 익스텐더를 둬서 여기서 수신해 가지고 다시 증폭해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막대기 안테나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막대기 안테나의 그 전파의 전달 특성이 이게 360도 모음 방향으로 다 도넛 모양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봤어요. 여기에서도 뭐 클릭해 보시면 네, 그런 모양을 볼 수 있네. 이런 모양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이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다 가요. 그래서 안테나 중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안테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야기 안테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긴 안테나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안테나 본 적 있나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단독주택 하나하나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아기 공룡 둘리 그 만화 영화를 보시면 그 고길동 씨가 둘리하고 같이 그 저기 어디 우이동인가 어디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죠? 도봉구 우이동에 그 단독주택마다 이렇게 그 지붕에 이런 안테나가 달려 있었어요. 옛날에 다 TV를 무선으로 이제 수신해서 봤기 때문에 이 안테나가 이제 지향성 안테나로 해서 다른 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만 이렇게 퍼져나가죠. 전자파가 집중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안테나도 있고 또는 뭐 접시형 안테나도 비슷해요. 접시형 안테나도 어느 특정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파를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먼 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죠. 또 헬리컬 안테나도 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헬리컬 안테나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빙빙 감겨 있는 안테나입니다. 혼 안테나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치 그 메가폰처럼 생겼죠, 그죠? 목소리를 한쪽으로 집중할 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죠? 큰 소리를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만 가게 하기 위해서 비슷합니다.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더 멀리 보낼 수 있죠. 즉 똑같은 전자파가 나가지만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1대1로 고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수신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이건 주로 1대1의 경우.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막 찾아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링글즈라고 감자 칩이 들어가는 통 있잖아요, 그죠? 프링글즈 먹어봤죠? 그 통을 이용한 그 무선 그 와이파이 안테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재밌어요. 프링글즈 그 통도 이렇게 캔이 이렇게 그 파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테나를 달아놓으면 이쪽으로만 쫙 가게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토이 프로젝트처럼 안테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의 경우에는 이제 이더넷 NIC 같은 경우 이렇게 요즘은 뭐 다 메인보드에 다 그냥 내장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또는 서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전용 NIC들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좀 고성능 NIC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USB로 연결되는 그런 동굴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선의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선 안테나와는 달리 무선 안테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방으로 360도로 퍼져나가지만 이제 이런 그 유선은 이제 랜 케이블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에너지가 퍼져나가지 않고 요리로만 집중이 돼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으로써 그만큼 더 거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무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거리가 이쪽이 미터예요. 미터 단위. 이게 미터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얼만큼 전자파가 더 작아졌느냐 하는 걸 이제 데시벨 단위로 계산했는데 한 5m만 돼도 이게 한 80데시벨 정도가 낮아졌군요. 주파수가 약 4.5기가 있을 때 80데시벨이 낮았다니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5m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파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 속도가 민감하게 그 금방 아주 확 변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식에 따르면 S가 10의 8승만큼 8승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파워가 10의 8승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물론 로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실제 10의 마이너스 8승만큼은 줄어들지 않죠. 로그 값은 아무래도 그냥 값보다는 훨씬 그 변화의 폭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런 유선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표준에 따르면 대략 100m까지는 크게 그 속도의 변화 없이, 속도의 저하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